수해 비 피해는 없으세요? 다행이시네요. 저는 월요일 날 서울 그 어린이공원 있는데 군자역 있는 데서 강의했는데 10시에 마치고 집에 갔는데 새벽 2시 반이더라고요. 세 군데 이수역 침수되고, 이수역 막 천장에서 떨어져가지고 무정차 통과해가지고 못 내리고, 또 오다 보니까 금천구청역에 침수되고 어왕역 침수되고 세 군데 침수돼가지고 집에 가는데 한 4시, 새벽 하여튼 2시 반에 도착했어요. 지하철 탔는데, 네. 지하철 안에서 들어있다가 하여튼 집에 엄청나게 늦게 갔어요. 어쨌든 비 피해 없으시니까 다행이고요. 자, 오늘 236페이지 중개 실무할 차례죠. 지금까지 한 게 사실은 35문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236페이지 실무부터는 5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특히 오늘 하는 거, 이게 앞에 중개의뢰 접수, 중개계약 교육 236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최근 출제 빈도가 잦은 부분은 아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앞에 부분은. 예, 그래서 236페이지 뭐 이런 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안 나오는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1번 문제, 236페이지 1번 문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우리 요약집은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145페이지 밑에서 한 15번째 줄 정도 대략 양가로 2번 법적 성격, 낙성 불효식 계약, 유상 쌍무계약, 민사중개계약 동그라미 3번, 상사중개 X 이렇게 돼 있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사중개, 답은 상사중개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하는 것을 민사중개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 직업중개, 혼인중개 이런 걸 민사중개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상사중개 1번이 되겠고요. 2번 위임계약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여물을 부담한다. 민법에서 위임계약, 민법 시험 범위도 아니죠. 위임은 민법에서 계약 종류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만 시험 범위잖아요. 위임은 위임계약도 계약의 종류에 들어가지만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민법 시험 범위가 다르죠. 예. 대리는 그 계약의 종류가 아니라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대리는 계약의 종류에 보면 전형계약 15가지가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 위임, 임치 등등 있는데 계약의 종류예요. 위임은. 근데 대리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행위고요. 자, 그래서 위임계약은 우리 민법 시험 범위가 아니다. 다만 우리 중개계약은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여물을 부담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잘 모르고 생소한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강의도 안 하고, 민법에서도 강의 안 해요. 민법에서도 매매, 교환, 임대차만 강의하잖아요. 전형계약 중에서. 자, 비전형계약이다 이 말은 뭐냐면, 비전형이라는 말은 민법 법전에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걸 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무명계약은 민법에 이름이 없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예, 민법에 이름 있는 게 15가지 전형계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요물 요식 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없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유언 같은 거는 요식행위죠. 그래서 엄격한 5가지 방식으로 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쌍무계약이다. 쌍무라는 것은 편무계약 반대인데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쌍방의 대가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중개계약은 순수한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은 그 요약집 145페이지 맨 위에 그림이 있는데 중개계약, 의뢰인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개계약인데, 반드시 계약을 팔아줄 의무 있어요 없어요? 팔아준다고 했으면 사실은 팔아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지, 반드시 계약 성사시킬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집 팔아달라 해놓는데도 안 팔리는 경우 많잖아요. 3개월 4개월 동안 못 파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팔려고 해도 거의 안 팔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성사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노력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쌍무계약이 아니라, 순수한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이 되겠습니다. 답 1번입니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이 앞에 파트는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기억. 어쨌든 이 4번과 같은 패턴이 최근에 이런 박스형 문제가 무려 작년에 16문제 나왔습니다. 이 출제 패턴입니다. 이렇게 박스 안에서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게. 1번 중개계약은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자와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이건 거래계약이잖아요. 요약집 145페이지 맨 위에 그림을 보면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의뢰인, 이전의뢰인하고 맺는 계약은 거래계약입니다.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우리 중개업소 가서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중개계약이죠. 현실적으로는 주로 어떻게 해요? 팔아주세요, 임대 놔주세요 이런 말은 하지만, 사주세요 해놓고 전세 물건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있기는 좀 있는데 대부분 뭐 살 사람은 와가지고 집 있습니까? 84제곱미터 뭐 지은 지 1년 안 된 거 새 아파트 있습니까? 물어보고 없는데요 하면은 네 다른 데 가서 알아보고 올게 하고 그냥 가버려요. 알아보고 와요 안 와요? 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온다 하면 X입니다. 고객 의사결정은 유동적입니다. 고정적이지 않고 수시로만 바뀌어요. 우리 백화점에서도 옷 다른 데가 입어보고 실컷 입어보고 나서 다른 데 가보고 올게 하면 와요 안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99%는 안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절대 안 오진 않아요. 또 가보고 없으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데도 옷 입어보고 가면은 옛날에는 뒤통수에 대고 욕했는데 지금은 예,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인사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손님한테 문 밖에까지 나가서 인사해야 돼. 예, 다녀오십시오 하고. 그래야 또 올 수도 있어요. 안 그러고 욕해버리면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오죠.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중개계약이 아니고 거래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은 니은 중개계약을 서면화 또는 정형화할 경우 개업공개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지문은 아닙니다만은 말로만 하면 분쟁이 생기는데 서면으로 문서로 하게 되면 분쟁이 안 생기니까 정부의 규제를 줄일 수 있다. 정부에서 뭐 등록관청에 나가서 조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고가 안 나니까. 근데 말로만 하면 그런 말 한 적 있다 없다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업소에 근무하면 휴대폰은 반드시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되도록 만들어놔야 돼. 나중에 증거 없으면 무조건 개업공개사가 불리합니다. 판사는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하고 둘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들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의뢰인 편을 들 가능성이 많아요. 개업공개사는 사기꾼이다 이런 이미지가 약간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일반 국민들 의식 속에 사실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약간 있어요. 사실 일반 국민들 사이에. 그래서 중개업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이걸 입증하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럼 진실되게 믿음을 가도록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죠. 디귿 공동중개계약은 신속 정확한 중개활동이 가능한 정보통신시대에 적합한 계약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공동중개라는 건 두 사람 이상이 개입되는 거죠. 예, 두 사람 이상이 개입되면 정보 인터넷 시대에 옛날에 제가 한 2000년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는 공동중개하면 어떻게 했냐면 팩스로 물건 주고받았어요. 뭐 몇 번지대에 있는 땅이다, 뭐 몇 평이다, 가격 얼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남은 물건 빼돌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2000년도 초반부터 이게 정보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매물이 다 올라가 있어요. 인터넷에 공동중개를 하면. 그래서 공동중개는 신속, 인터넷을 통해서 하니까 신속하겠죠. 아무래도 정확한 중개 활동이 가능하고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이다. 그 옛날에 저도 한 20년 전만 해도 돈 많이 벌려면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돼. 단독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돼. 혼자 하면 양쪽에 다 중개보수 받고 공동중개하면 한쪽밖에 못 받죠. 그럼 돈 많이 벌려면 공동중개, 단독중개 뭘 활성화시켜야 돼? 공동중개입니다. 단독하면 양쪽에 돈 다 받는데 한 건 할 걸 공동중개하면 세 건, 네 건 한다고요. 한쪽에만 받지만. 그래서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리얼,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및 신시성실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인정되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법조문에는 없지만 판례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개업공개사는 부담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라는 것은 민법에서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는 사기만 안 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선관주의 의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만약 개업공개사가 사기쳐가지고 손해가 발생해도 의뢰인들은 100% 손해배상을 다 받는 게 아니라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만 있기 때문에 의뢰인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의뢰인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의뢰인 과실 비율을 공제하고 50%를 배상함이 상당하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게 선관주의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얼 틀렸습니다. 미음, 일반 중개계약은 개업공개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하여 개업공개사의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기 쉽고 거래 가격이 정상 시가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틀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중개계약 여러 군데 내놓으면 저도 현업에서 작업하러 가는데 따라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격만 깎으려고 한다고 손님, 예를 들면 상가 손님 데리고 가가지고 어머나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나와요. 그냥 깜짝 놀라면서 계속 그런 손님을 데리고 간다고 일부러 가짜 손님을. 그러면 의뢰인이 내가 비싸게 내놨나 보다 오히려 전화 온다고 얼마면 나갈 것 같아요 하고 온다고요. 데리고 간 사람마다 다 뭐 비싸다고 들어누워 버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가격만 깎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 군데는 왜냐하면 가격이 싸야 거래가 빨리 되잖아요. 싼 데만 거래되잖아요. 그래서 손님 데리고 가가지고 작업하는 데가 뭐 하면 되냐 물어보니까 무조건 비싸다 하고 그냥 깜짝 놀래기만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밥 사주고 이제 이렇게 해요. 작업하는 데 따라가니까. 그 책임의식도 희박해지잖아요. 왜? 내가 먼저 해야 나만 보수받지, 내가 먼저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중개보다는 전속 중개, 한 사람에게만 딱 맡기면 책임지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 중개보다는 전속 중개를 하는 게 의뢰인에게도 개업공개사에게도 유리하다고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좀 현실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뭐 미국 같은 데는 전부 지금 독점 중개를 하거든요. 한 사람에게만 맡기거든요. 그럼 시험에 독점 중개나 전속 중개하는 게 빨리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 중개하는 게 여러 군데 내놓는 게 빨리 거래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 독점이나 전속이라 하더라도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결국 일간신문이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만 내놔도 그 정보망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다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자,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 제2절 중개계약서입니다. 그 6번과 같이 이렇게 요즘 빡생 문제가 유행이라고 했죠. 요즘 트렌드가 이런 빡생 문제입니다. 요건 기출문제는 30회. 앞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법령 문제입니다. 지금 실무에 나와 있지만 매수 의뢰인하고 체결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되는 항목 옳은 것 했는데 요약집 61페이지 이건 법령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요약집 61페이지 거기에 위에가 권리 취득용이고 밑에가 권리 이전용 위에가 권리 이전용이고 밑에가 권리 취득용이죠. 권리 취득용에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니은 희망지역 희망가격 답이 3번입니다. 거기에 61페이지에 보니까 밑에 취득의뢰인하고 희망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가격 희망지역 희망조건 이런 걸 기재하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권리 이전용하고 할 때는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중개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 의뢰 금액 그 밖의 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합니다. 이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서식을 직접 봐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9페이지 8번입니다. 8번.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요약집 61페이지와 65페이지 두 개의 공통적 차이점을 묻고 있는 겁니다. (61페이지와) (65페이지)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은 의뢰인과 개업공개 사이 권리 의무만 차이가 납니다. 그 요약집 60페이지 1번 2번만 전속중개계약서와 차이가 나고 나머지 3번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인데요. 의뢰인과 개업공개 사이 권리 의무만 차이가 납니다. 즉 개업공개 사이 중개업무 처리 사항에 대한 통지 의무는 전속중개계약만 있죠.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서식 요약집 61페이지 65페이지 서식 2개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2개를 보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240페이지 이제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중개사물 조사 확인 정확하게 조사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중개 사고가 안 나잖아요. 설명 잘못하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이건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하고도 비슷한데요. 공부와 확인 가능한 사항 연결이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세는 안 나오죠. 지세, 기울기, 경사도는 지적도, 임야도 봐야 됩니다.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이거는 현장 답사 또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를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지적도, 임야도에는 면적, 소유자는 안 나오죠. 지적도, 임야도는 그림이잖아요. 지적도, 임야도.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전원, 차장.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번, 지목, 경계, 그 다음에
도각선 이런 것밖에 안 나타나고 면적이 얼마인지 소유자가 누군지는 안 나타납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3번 건축물 내장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그 지적법 공부할 때 실제 이런 지적 공부를 이걸 직접 한번 떼가지고 눈으로 보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한번 각종 공부 등기사항증명서 이런 걸 이론적으로 말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건축물 대장,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조, 용도, 주차장 유무, 승강기 유무,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소유자 나타납니다. 3번이 답입니다. 4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소유자 안 나타납니다. 소유자. 그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신청한 사람 이름만 적으면 돼요. 남의 땅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떼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등기사항증명서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그 접수일자 나타나고 환매권은 갑구에 나타나죠. 환매권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환매. 그래서 소유권 갑구에 나타납니다. 갑구. 5번 틀렸고요. 따라서 1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241페이지 2번 문제 틀린 것을 보면은 틀린 것 3번만 보면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봐야 되죠.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를 봐야 됩니다. 공법에서 이게 지자체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잖아요. 시군 조례를 봐야 됩니다. 시군입니다. 구조례가 아니고 서울시는 똑같죠. 건폐율이 용적률이. 시군 조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 이런 거 분양받을 때 용적률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그렇죠. 저밀도 개발된 게 나중에 미래가치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미래가치가 없는 건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은 용적률이 1000%입니다. 대략 보면 타워팰리스 이런 게.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거는 요즘 신도시 이런 데 택지개발지구 내에 하는 거 보면 대체로 한 200%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분당 이런 데가 200%, 강남이 한 220% 이 정도 돼요. 용적률이. 그 나중에 용적률 높은 거는 주상복합 이런 거는 재개발, 재건축하기 굉장히 힘들다고요. 재건축에도 추가 분담금 다 내놔야 되겠죠. 자기가 더 일반 분양하기 더 높이 지을 수가 없으니까.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이런 거는 6000세대인데 거의 2배로 재건축하더라고요. 12000세대로. 그러면 일반 분양해가지고 돈 많이 받아버리면 그 조합원들은 돈을 거의 안 내도 될 가능성이 많죠. 그 지금 집값 올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재건축하면서 일반 분양가를 엄청나게 높여버리니까 그게 집값 올라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전 정부에서는 이제 재건축을 허용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추세였어요. 그것도 뭐 일종의 사실이긴 한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책이라는 게. 자, 어쨌든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안 나타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인터넷에도 뗄 수 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공짜로 뗄 수 있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공짜로 지금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한번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시면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확인하는데, 물론 제가 모든이라고 했는데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철도, 보호지구,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이런 건 안 나타납니다.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행위 제한을 알 수 있는 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인터넷으로 이거는 공짜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게 시험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지금 기출문제잖아요. X입니다. 시군조례를 봐야 됩니다. 시군구조례가 아니라 시군조례입니다. 군. 그래서 저 강남구청장하고 이천시장하고 누가 더 파워가 있어요? 네, 이천시장이 훨씬 파워가 있죠.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이 있다고요. 시장, 군수는. 근데 구청장은 대체로 없죠. 구별로 다르게 도시계획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서울 같은데 25개 구를. 그 구청장한테는 권한이 없는 게 시장, 군수한테는 많이 있다고요. 그 지방의 군수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이런 걸 바꿀 수 있다고요. 군수가. 그러면 예를 들면 못 쓰는 땅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군수는. 구청장은 없죠. 그래서 보통 뇌물 받아먹으면 군수가 많이 구속되지 구청장은 많이 구속되는 경우 없어요. 그렇게 많이는. 파워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242페이지 4번.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4번도 27의 기출문제네. 기출문제가 이렇게 빡색 문제,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죠. 이게 무려 16문제나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 지형, 경계는 토지대장 확인 못한다고 했죠. 지형하고 경계는 뭘 보고? 지형. 지형이 땅이 생긴 모양, 형태를 지형이라고 하잖아요.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은 알 수 있네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경계도,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그냥 숫자만 적혀져 있죠. 면적 같은 거, 소유자 이런 것만.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네,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고 이 봉분이 위로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되죠. 이거는 굉장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설치됐는지 그 20년 넘어야,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설치됐다면 20년 넘어야 인정되죠. 현장 답사, 탐문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어린이한테 일단 물어보고. 어려워요. 분묘기지권 있는지 없는지는. 묘는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지적도, 임야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틀렸는데요. 여기서 실제 경계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도 실제 경계. 실제 경계가 이게 실제라는 말이 현실적인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경계. 실제 경계, 청량,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실제 경계가 우선하죠. 청량을 안 했을 때는 지적도, 임야도가 우선하고요. 그럼 여기서 실제 경계라는 게 현실적인 담장을 의미하는 거라고. 현실적 담장이 이 여기다가 내 담장 쌓아놨다고 내 땅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남의 땅에다가. 단 지적도, 임야도가 우선하고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게 우선입니다.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여기서 실제 경계란 진실의 경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담장,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틀렸고. 리얼,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제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합해서 한 문제 정도. 243페이지. 틀린 것입니다. 1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이고요. 2번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한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3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더라도 영원히 존속된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또는 단분 형태의 분묘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해가지고 분묘기지권 인정되고 있는데 옆에다가 부인을 단분 형태로, 단분은 봉분이 하나 있는 게 단분이고요, 쌍분은 봉분이 두 개 있는 게 쌍분이죠. 쌍분, 이렇게 봉분이 두 개 설치하는 것도 안 되고, 어쨌든 새로운 분묘기지권이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안 된다 하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쌍분 많이 있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있죠. 많이. 왕릉도 보면 많이 있고요. 많이 있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쌍분 형태로 지금 합장해놨어요. 우리 땅이니까 가능해. 남의 땅에 분묘기지권에서 기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건 안 된다고. 자기 땅에 하는 건 상관없죠. 5번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분묘 토지 소유자의 지료 지급 청구가 있는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판례가 변경됐죠.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시효취득한 날로부터 하면은 100년간, 100년 전에 시효취득했으면 100년간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시효취득의 경우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놨다가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기죠. 그때 분묘기지권 생긴 경우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됩니다. 9번 문제와 같은 패턴으로 출제된다 했어요. 최근 경향이.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기역,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여사가 추정된다. 추정 안 된다.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게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게 타주점유죠. 그래서 타주점유기 때문에 아까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뿐이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기역은 니은, 타인 토지에 거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가 아니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봉제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당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분묘 이장 등의 특약을 하지 않는 경우 분묘 설치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디귿. 예, 이렇게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하는 즉시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요.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디귿은. 리얼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X입니다. 분묘기지가 뭐가 분묘기지냐면 이 봉분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블루하게 올라와 있지만 이 분묘기지는 봉분의 기저 부분, 봉분의 밑바닥을 분묘기지라고 합니다. 이 분묘기지에 하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칩니다. 상석, 비석,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한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예.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되지 단정적으로 30제곱미터까지만 미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분묘기지 자체에 미친 하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45페이지 1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인묘지 30일 이내 하는 게 개인묘지, 개인자영장지, 그 다음에 매장신고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3번? 맞나? 35번에 35번에 동그라미 3번이 아니고 4번
5번, 4번, 5번에 있죠. 4번, 5번, 6번, 30이라는 숫자 4번 나오네요. 개인 묘지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까지. 35번에 4번, 5번, 개인 자연장지, 개인 묘지 설치 신고, 매장 신고 사후 30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런데 가족 자연장지,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고요. 2번 틀렸습니다. 30일 이내 신고가 아니라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3번 분묘의 존속기간은 30년이 원칙입니다. 한 번 30년 연장할 수 있죠. 연장하더라도 최장 60년밖에 안 되고요. 4번 공설묘지, 가족,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고요.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의 합장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15제곱미터입니다. 5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묘지에 거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옛날에는 이게 나무 땅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옛날에는 나무 땅에다 분묘 설치해놔도 분묘기지권 인정됐는데 이제 안 된다는, 시효취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246페이지 1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역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요. 니은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디귿 가족 자연장지 100제곱미터 미만, 가족 디귿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아직까지 이게 뭐 가족 자연장지 100제곱미터 미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것 같아. 미만 이하 이거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법 만든 사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시험에 나올 수도. 이게 근데 개인 자연장지 이거는 시행령에 있어가지고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개인 묘지는 나왔는데 개인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개인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개인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리얼 화장이나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신고입니다.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입니다. 허가 X, 리얼. 미음 남편 분묘 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당의 묘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리얼 하나만 틀렸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신고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시군구에 물어보니까 한 건도 안 들어왔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도 안 죽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거의 현실적으로는 신고를 이게 처벌을 잘 안 하니까 아무도 신고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분묘기지권보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시험에 출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주로 분묘기지권 위주로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 18번 보겠습니다. 1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분묘가 1995년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시행됐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했는데 판례가 2001년 1월 13일 법 시행 당시에는 20년 안 지났지만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인정된다. 비록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 안 지났지만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2번 암장되어 있어서 암장, 평장. 암장은 뭡니까? 밑으로 푹 파고 묻은 걸 암장, 평장은 평평하게 묻어놓은 거. 이 봉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봉분.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 봉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암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는 우리 살인사건 나면 암매장했다 이런 말 나오죠? 암매장한 경우는 분묘기지권. 암매장을 할 이유는 모르게, 묘 있다는 걸 모르게 묻어놓고 물루가게 놓으면 그 묘 있는 거 알면 자기 범죄한 거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암매장하거나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3번 아직 사망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가묘, 예장, 미리 명당 자리 잡아놓은 사람들도 있죠. 안 됩니다. 이런 거는. 4번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의 지료 지급 청구가 있는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효취득의 경우는. 5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삼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만 하나 풀어보고 22번은 요게 22번 문제는 32회 시험 작년에 한 번 딱 출제되긴 했는데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특별법입니다. 딱 요거 한 번 출제됐는데 앞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 250페이지 20번도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도 민법 시험에는 출제되겠죠. 자, 옳은 것입니다. 기억. Y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Y 건물이 건물로서 요건을 갖췄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예, 맞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판례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가능하고요. 니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 건물을 정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 최단기 존속기간이 경관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인데요. 종전에 목조 건물을 철거하고 정축을 경관 건물을 정축했다 하더라도 30년 인정되는 게 아니라 종전 구 건물을 기준으로 존속기간이 인정된다는 뜻이죠. 이게 디귿 Y 건물 취득 시 Y 건물을 위해서 X대지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판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포기한 건 자기가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된다고 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토지를 사용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판례가. 틀렸습니다. 디귿은 리얼 대지 소유자가 Y 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 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지료는 법원이 지료액은 결정하게 되겠죠. 통상적으로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하는데 통상 합의가 안 되면 통상 민법상 이자인 5% 정도 인정해 줍니다. 답 1번인데 우리 중개실무에는 거의 잘 나오진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이 5가지가 있는데 민법 366조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 60%,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40% 정도 됩니다. 민법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었다가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임의경매 이외 강제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52페이지 농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